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정혁진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3월 둘째 주 글로벌 키워드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바다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해상 패권 경쟁의 중심이 파나마 운하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나마 운하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미중 간에 지금 영역이 분야를 막론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단순히 무역 전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 많은 분들이 파나마 운하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일단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를 잇는 좁은 땅이 있는데 그게 파나마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파나마 지역을 가로질러서 태평양과 이제 인도 대서양으로 있는 네. 길이 한 82km 정도 네. 되는 운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하 지금 연간 우리가 4천 척의 선박이 통과를 하거든요. 네네.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약 한 3% 정도를 차지하니까 매우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이 가장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한 74% 쓰고 있고요. 중국이 그다음 한 15% 쓰고 있고, 그다음 3위가 이제 일본, 한국도 네 번째로 많이 지나가는 네. 우리한테도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좀 역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파나마 운하가 원래 프랑스가 이것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1904년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이제 인수를 해서 한 10년간 이제 공사를 해서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관리를 했죠. 운영과 관리를 해서 한 5년 동안 미국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때 이제 운하만 관리한 게 아니라 한 16만 5천 헥타르에 대한 땅까지 관리를 미국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1977년이죠. 이제 미국은 이제 군사적인 좀 부담을 좀 줄이고 또 파나마는 경제 발전, 그다음에 국가 주권을 이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두 나라 간에 이제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네. 그 조약이 이제 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999년 12월 30일 날 이제 완전히 이제 파나마 정부의 이 운영권이 넘어가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러면 파나마 운하에 대한 트럼프의 주장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we're being ripped off at the Panama Canal like we're being ripped off everywhere else. The principles, both moral and legal, of this magnanimous gesture of giving are not followed, then we will demand that the Panama Canal be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re talking about Panama and Greenland. No, I can't assure you on either of those two. But I can say this. We need them for economic security. During his term in office, it was solely for Panama to manage and not for China or any other country to manage. You see what's going on there? China. To further enhance our national security, my administration will be reclaiming the Panama Canal, and we've already started doing it. 글쎄요, 파나마 운하는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이런 발언 같이 굉장히 발언의 톤이 강한 것 같은데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발언의 배경을 봤을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지금 아까 말을 했다시피 이제 파나마 운하를 이제 통과하는 선박 수수료를 지금 인상을 하고 있는데 네.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 배가 가장 많이 지나가고 있고 그렇죠.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것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작년 12월부터 계속 이제 파나마 만약에 인상을 자꾸 하면 우리가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반환하겠다. 이게 원래 미국 거였다라는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파나마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2024년도일 겁니다. 가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해서 좀 선박수가 줄어들어서 이 수익이 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인상을 하려고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을 한 거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계속 중국이란 차이나라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을 이제 의식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이제 파나마 운하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이게 이제
뭐 운영권 자체가 기존에 홍콩 기업이 이제 이 파나마 지역에 투자를 했고 어떻게 보면 홍콩 기업 뒤에는 중국이 있으니까 결국 중국이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추측이 가능한 거죠. 작년이죠.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뭐라고 올리냐면 중국의 멋진 군인들이 사랑스럽지만 불법적으로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올렸다는 거죠.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좀 데이터를 보더라도 중국의 영향력이 좀 커져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파나마 운하 데이터를 좀 보면 2023년 10월에서 2024년 이제 9월까지 한 1년 정도 보면 파나마 운하 이제 물동량이 한 21.4%가 중국입니다. 그만큼 이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홍콩계 이제 CK 이제 뭐 허치슨 홀딩스라는 여러분이 잘 들어본 이 홍콩의 가장 재벌 중에 하나가 리카싱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세계적인 재벌. 세계적인 재벌. 네네. 거기 이제 산하인 자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이 발보아랑 그다음에 이제 이 크리스토발이라는 두 개의 항만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제 장악하면 나중에 항공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들여다 보니까 중국이 뭐 민간이든 국영 기업들이 크루즈 선착장이라든지 뭐 다리 뭐 이런 것 부분에서 계속 많은 돈이 좀 들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게 이제 아마 큰 배경이 아니었나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중국 그리고 파나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뭐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교부에서 이제 공식 입장에서 우리는 파나마 운영에 대해서 절대 개입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에 대한 파나마 주권을 존중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거기에 또 얹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중국을 도와주는 말을 하죠. 파나마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권에 대해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파나마 정부죠. 이제 물리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중국의 간섭은 전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적극 부인을 하고 있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 물란 대통령이 지난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한 40개국 이상이 지금 지지하는 국제 조약. 그 국제 조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파나마 운하의 영구적 중립성에 관한 조약인데. 이미 이제 40개가 넘는 나라들이 지금 다 지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 관리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반대 입장을 이야기를 계속 표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환수를 더 떠가지고 중국 선박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를 징수해서 그 돈으로 미국의 조선업을 지원한다. 이런 행정명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참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미중 간의 이 앞으로의 패권이 정말 치열해질 것 같다라는 내용이 정말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세계 해양 산업의 지배력, 그러니까 패권을 두고 이제 지금 중국과 경쟁을 아예 하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은 거고요. 지금 일명 이 행정명령이 미국 조선업 강화를 위한 18개 조치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건조한 선박은 미국에 입항할 때 혹은 이 미국 항만에서 중국산 크레인을 사용할 때 돈 내라, 수수료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배가 미국 오면 무조건 돈 내라는 소리인데 그 돈을 받아서 미국 해양산업 발전에 사용하겠다라는 것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지금 백악관 내 NSC 국가안보회의 내에 이런 지금 해양 관련된 사무국도 설치를 하라라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안보로 보는 것들이죠. 이걸 단순히 이제 이런 해양 물류가 아니라 국가안보적인 차원으로도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보면 해양 안보 신탁 기금도 만들고요. 조선 산업에 해당 노동자 임금비도 올리고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목적을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미국 조선 산업의 그러니까 쇠락한 미국 조선 산업의 회복, 육성.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 굴기하고 있는 조선 산업을 지금 제재하겠다라고 이제 그 행정명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딱 그 중국을 치고 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좀 한 대 맞은 경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중 간의 관세 전쟁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중 간의 무역 관세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2.0은 전방위적으로 지금 중국을 지금 좁혀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지금 1대1로의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남미 주도의 핵심 국가가 파나마고 그 중요한 게 파나마 운하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대안을 찾아라가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 대안이 바로 지금 태국 남부에서 있는 이 크라 운하죠. 일종의 뭐 구상, 뭐 상상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해상길인데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에 인접해 있는 뭐 이 태국 남부의 이 크라 지역이죠. 이 건설을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서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고, 근데 사실 이게 가장 폭이 작은 이게 한 44km 정도 되는데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을 뚫으면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한 최단거리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말라카 해협을 좀 돌아서 태평양 대상을 좀 오가고 있는데 지금 대안으로서는 크라 운하가 지금 급격히 부상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이것을 대응 전략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크라 운하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제가 보니까 파나마 운하의 한 절반 정도 44km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 건설했을 때하고는 지금 기술 발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된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 크라 운하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갔을 때 1677년도 정도 되는데 거슬러 가면 이때 태국 왕조에서부터 시도를 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프랑스도 엔지니어 그 당시 때 뭐 17세기 프랑스도 이제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네네. 이제 이걸 됐는데 근데 지금은 좀 다르긴 합니다. 여전히 많은 돈이 들어가긴 합니다. 네. 기간이 아까 그 좁은 구간만 44km가 전체 운하를 했을 때 한 13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금액이 우리 돈 한 40조 원 정도가 들어갈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수입 에너지의 80%가 이 말라카 해협과 를 통해 돌아오는데 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제 비용 문제, 그다음 두 번째 기술적 장벽 문제도 여전히 지금은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하강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폭파했을 때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시간적인 이슈이기 네. 때문에 계속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지금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뭐 해양 쪽으로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 국가니까 우리나라도 해양 패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저는 딱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이 중국 만든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 사실 이럴 경우는 글로벌 선사들의 중국 발주 물량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하여튼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네. 지금 중국과 한국 간의 이 조선사는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네. 작년에 우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보고서를 보면 2023년 우리 정부가 관련된 기관이 이야기한 겁니다. 중국이 조선산업에서 한국을 추월했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건 호재로 작용할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가 이제 미중 간의 이제 해양 패권이 이제 계속되면서 이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러브콜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 내에서 만들기 힘들다라면 한국 내 동맹에서 건조를 하게끔 만들면 우리한테 또 실적이 올라가는 하나의 기회로 올라온다. 이런 부분에서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마지막에 이제 이게 조선업을 이걸 좀 지렛대로 삼아서 지금 뭐 반도체, 자동차, 철강 지금 미국의 지금 한국의 이런 통상 압박이 점점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가 전략적인 대미 통상 외교를 좀 펼칠 때가 됐다. 이래서 이런 전략과 지혜를 좀 곰곰이 해서 우리가 외교에서 이걸 활용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다가 또다시 한 달 유예했어요. 한 달 유예한 다음에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나서 불과 하루 만에 또다시 유예.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나 멕시코에 부과하는 관세 그 율에 있어서 정확한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어느 정도까지 부과하겠다 이러한 목표가 정해지지 않고 관세를 수단으로 사용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를 캐나다나 멕시코 양국에 좀 투영하는 관철시키기는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최근에 얘기한 것처럼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탄력적으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하겠다. 추가 관세를 양국에 부과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다가 그 양국으로부터 오는 반응을 봐가지고 다시 유예를 한다든가 아니면 미국 내 재계의 어떤 그러한 목소리를 듣고서 뭔가 그 피해가 예상된다. 이랬을 때는 또 유예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락가락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정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무진 차원에서 이런 관세를 부과한다고 결정을 했다면 네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꿀 수가 없겠죠. 네네.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고 지휘 체계에 따라서 이제 그 최고 지도자까지 올라가는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진 차원에서 만약에 논의가 되는 사항이라면 크게 변동이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수단으로 사용해가지고 정상 외교를 통해가지고 논의라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유예가 되고 추가 결정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최고 지도자의 결정이 얼마만큼 한 나라의 정책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캐나다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강대강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강대강. 그렇습니다. 네. 이제 캐나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5%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그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유예하겠다 이런 부분. 그리고 어쨌든 캐나다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25%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 거에 대해서 캐나다도 이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298억 캐나다 달러, 약 30조 원에 달하는 어떤 그 미국 제품에 대해 철강 알루미늄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렇게 어떤 강대강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과 캐나다도 선진국이고 경제적으로 대국이긴 하지만 네네. 미국에 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상당히 열세거든요. 그러한 캐나다가 미국을 상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미국을 상대해서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데 네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는 싸워야 할 때 팔꿈치를 올리고 싸우는 나라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전쟁에 맞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고별 연설을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그 뒤를 이은 신임 카니 총리죠. 카니 총리의 수락 연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As we know, has put, as the Prime Minister just said, unjustified tariffs on what we build, on what we sell, on how we make a living. He's attacking Canadian families, workers, and businesses, and we cannot let him succeed. And we won't. We won't.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카니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판 붙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캐나다 정치 맥락에서 본다면 네네. 전임 트루도 총리가 굉장히 강한 그 대응을 하면서 정권 유지에 도움을 줬고 그리고 캐나다 국민적 자존심이 미국에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런 쪽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신임 그 캐나다 총리도 굉장히 강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임 카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 정치인도 아니고 네. 경제 전문가로 알려주고 있고 크게 정치적 빚이 없는 사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임 트루도 총리보다는 보다도 좀 대담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를 본다면 캐나다가 여전히 상당히 약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강하게 대응하고 좀 이렇게 좀 유화책을 쓰면서 좀 강원 전략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취임 일성으로는 어떤 그 강대강 어떤 전략을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캐나다의 실리를 찾아가는 모습도 보여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경제 전문가를 이번에 총리로 추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캐나다 동맹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무색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캐나다와 대조적인 나라가 바로 남쪽 국경을 맞댄 멕시코입니다.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Afortunadamente ha prevalecido el diálogo y sobre todo el respeto entre nuestras naciones. Siempre lo hemos expresado con convicción. México es un gran país con un pueblo digno y valeroso. And I spoke to the president of Mexico, a wonderful woman, today, and we helped them out with the problem they were having to do with the tariffs, short-term tariffs. And we had a very good conversation. 확실히 좀 그 뉘앙스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세가 다시 한번 유예되면서 쉐인바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무려 85%까지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런 쉐인바움의 트럼프에 대한 접근법은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캐나다에 비해서는 보다 좀 유화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굉장히 좀 친근하게 그리고 유화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불법 이민 문제라든지 펜타닐 유입 문제라든지 무역수지 적자 해소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있는 미국 내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트럼프 대통령이 표출하면서 관세를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캐나다도 일견 동조를 하지만 강하게 맞대응을 한 거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보다도 좀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제 어떤 그런 특성을 봤을 때 캐나다에 비해서 멕시코는 미국 의존도가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교역의 80%가 멕시코 같은 경우는 80%가 미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교역, 미국과의 경제 관계가 흐트러지면 굉장히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불법 이민을 통해 가지고 가장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국가 중에 하나가 멕시코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국민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벌은 임금을 본국으로 송환해주는 보내주는 이런 것이 멕시코 경제의 상당한 부분 소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멕시코는 캐나다보다는 보다 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현실적인 고려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트럼프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뭔가 협의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다 이렇게 접근하고 트럼프 대통령 말을 잘 들어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캐나다만큼 강하게 대응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캐나다 입장에서는 보다 더 멕시코 입장에서는 캐나다 비교했을 때 보다 더 좀 긍정적인 반응을 미국으로부터 끌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명분은 크게 불법 이민 그리고 마약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멕시코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대응을 잘했다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펜타닐 유입에 대해서 보다 더 단속을 하겠다 이러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불법 이민에 대해서 미국과 멕시코 남북 국경이죠. 거기를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다 많은 어떤 국경 수비대라든지 경찰이나 병력을 파견했다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법 이민 펜타닐 유입과 관련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명분 그걸 만들어 준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이제 짚어볼 부분이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 중심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로
어떤 그 반도체 그 첨단 기술이라든지 핵심 분야의 공급망, 그러니까 생산 시설을 다 미국 내로 만들고 싶어요. 그 가지고 싶어 하는데 네네. 그게 단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LI 쇼어링, 즉 동맹, 믿을 수 있는 동맹, 한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국가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니어 쇼어링, 즉 미국 내는 어렵지만 캐나다, 특히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건설해 가지고 어떤 나프타라든지 아니면은 USMCA라든지 이러한 어떤 무역 협정을 통해 가지고 저율의 관세라든지 관세가 없는 그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제 완제품을 수출하는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네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또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모든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우회로로 특히 중국이 멕시코를 악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이제 멕시코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런 부분도 이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많이 좀 고려하고 체면에 살려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보니까 캐나다 방식이 있고 멕시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네네. 캐나다도 됐다가 이제 멕시코도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 합동연설에서 한국도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상호 관세에 관련돼 가지고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4배가 높은 평균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타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그러한 불공정한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꼬집어서 지적을 했거든요. 물론 그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거론했다는 것은 이제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이 중에 하나인 한국에게도 네네. 이제는 화살이 돌아올 때가 됐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에 비해서는 통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세기 때문에 우선 멕시코 같은 접근법을 써서 이제 미국에게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주고받기 할 수 있는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서 뭔가 네네. 우리가 관세 부과라든지 여타 통상 압박을 마찰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무역 수지 흑자국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관세 부과 목록에 올라온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 대미 미국 에너지 수입이라는 것 등을 통해 한미 간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가지고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재 우리 정부가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강 건너 불구경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과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3월 둘째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